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토론 갑론을 봐 김종태입니다. 제19대 대선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새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대한민국 호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게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첫날 이낙연 전남도지사를 총리 후보로 내정하며 호남을 배려하는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그동안 홀대받은 호남의 울분을 풀어주고 가장 중요한 국정 파트너로 함께 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지역에서는 전남 동부권의 현안 문제도 탄력을 받아 해묵은 수건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되길 바라는 기대가 큽니다. 오늘 MBC 토론 갑론을 박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전남 공약을 중심으로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과 실천 방향을 제안하고 새 정부와 지역 정치의 소통 협력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같이 이야기 나누실 패널 소개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이계호 위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계호입니다. 순천대학교 김명수 명예교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수 YMCA 김대희 정책국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참석해 주신 세 분께 감사드립니다. 제19대 대선은 역시 호남에서 높은 투표율을 보여줬고 문재인 대통령이 60% 이상 득표를 했는데요. 이번 선거 결과부터 먼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선거 결과를? 저도 놀랐습니다. 1년 사이에 정말 지역 민심이 많이 바뀌었다는 걸 확인을 했고요. 특히 이렇게 높은 지지를 문재인 후보가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 지역민들이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참으로 간절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보고요. 특히 동부권 지역이 더욱더 압도적인 득표를 한 곳입니다. 순천이 67.8%를 득표율로 기록을 했는데 이게 지금 단일 후보가 전국적으로 얻은 최고 득표율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광양도 이여수도 63%, 또 광양이 66% 이렇게 득표를 한 것으로 나타나서 정말 놀라운 지지를 보내주셨고요. 이런 길을 통해서 정말 뜨거운 감사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유망을 받들어서 반드시 이제 정권 교체를 했으니까 이런 유망을 받들어서 정말 나라다운 나라, 제대로 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죠. 그 과정에서도 이 지역민들의 아주 뜨거운 성원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른 전국적인 지지와 특히 호남 지역의 아주 압도적인 지지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정권 교체를 통해서 지난 9년 동안 쌓여왔던 국가적인 어떤 적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잘못된 점들을 과감하게 개혁해라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한 이 탄력과 동력을 받아서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지 않느냐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네, 김명수 교수님, 그 순천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그 문재인 대통령의 득표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우리 광주 전남이 높은 투표율에 높은 지지를 받고 특히 전남 우리 동부권에서 우리 이제 대통령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매우 높은 지지를 보이셨는데 거기에는 아마 우리 전남의 유일한 의원이신 우리 이계호 위원장님의 활약이 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감사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 위원장의 역할을 더불어서 이제 기대를 합니다. 제가 보기에 이번 선거 결과를 이제 지역적인 측면에서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전국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 문재인 후보가 한 41% 이렇게 이제 얻으셨고 우리 야권을 전체적으로 묶어보면 76% 정도 이렇게 이제 얻었습니다. 이걸 보면 우리 국민이 얼마나 지난 보수 정권으로 불리는 9년간의 적폐의 이 변화를 또는 개혁을 요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고 그래서 우리 국가의 대개조에 대한 국민적 명령이 이 속에 들어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소위 적폐의 이제 일반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정당에 소속되어진 특정 정당이 24% 정도 지지를 받은 것은 국민은 그것이 이 국가의 어떤 뭐 위기를 자초하고 또 국가의 부정부패의 어떤 뭐 온상이 되고 합리적인 정치의 이 폐해를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협치를 놓치지 말라고 하는 국민적 명령이 그 속에 들어있다. 그래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아마 취임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본인은 특정 정당이나 정파의 대통령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이고 국민 모두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국민적 열망과 또 다른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명령을 담아서 아마 누구보다도 잘 해내실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특히 어제 있었던 일련의 인사를 보면 그런 것에 대한 믿음이 이제 가고 국민적 어떤 그 국민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정부가 이제 탄생한 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네, 김대희 국장님, 네네. 그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 시민사회단체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뭐 일단 보면 전남 도민들, 특히 이제 호남 도민들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민주주의와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일하는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를 전략적으로 지지했던 경향이 있었거든요. 이번에도 역시 그렇다. 그래서 다양한 당에서 다당 구조로 또 다자 구도로 치러졌지만 이 중에서 가장 민주주의와 사회 약자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당선 가능한 후보를 문재인 대통령으로 봤기 때문에 전남 도민들은 전략적 지지를 했다는 좀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좀 무엇보다도 향후 이러한 과정이 앞으로 5년 임기 동안에 계속 지속되기 위해서는 많은 좀 관심이 필요한 거고요. 물론 이제 김명수 교수님께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당선인 신분에서 당선 사례를 할 때 나왔던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건데요. 저는 모든 국민의 대통령보다는 어떻든 절차와 과정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지고 또한 그 결과도 정의로운 이러한 좀 정권을 창출했으면 좋겠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남 도민들이 지지했던 이유 중에 하나였고요. 역대적으로 우리 선거에 봤을 때는 동고서저일 경우는 철저하게 전남 도민들이 지지했던 후보들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러한 좀 지역적 갈등도 많이 옅어졌고요. 그래서 향후 앞으로 정치 구도는 다당제 내지는 다자간 구도가 될 건데 이런 과정 속에서 전남 도민들이 보다 더 민주주의와 사회적 약자, 경제적 평등을 지향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좀 정치적 전략들을 짜는 새로운 좀 토대가 될 거다. 그래서 다당제 구조 하에서도 여전히 전남 도민들의 선택이 올바르게 전개될 거라는 것을 좀 믿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선거 과정이었다 봅니다. 네, 이계호 위원장님, 예. 그 보수 정권 9년이 이제 그 정권 교체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정권 교체로 인한 지역의 변화, 정치 분야에서는 어떤 변화가 예상될까요? 큰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우선 현재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원내 제1당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의석수가 120석입니다. 과반수에 아직도 30석이 못 미치는 거죠. 그래서 원활한 개혁을 진행해 나가려면 뭐 과반수 정도는 적어도 확보를 하고 있어야 가능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다른 당, 야당하고 소위 방금 우리 김명수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협치라는 이름의 연대나 또는 연정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통합까지 가는 그러한 일련의 어떤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이 호남이 이제 우리가 절대 의석수에 있어서는 열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호남이 또 차지하고 있는 어떤 정치적 의미가 대단히 높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보면 국민의당과 어떤 형태로든지 협치와 관련된 그러한 일련의 어떤 프로세스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한 것들이 이제 앞으로 정치 전반의 흐름에 영향을 줄 것이고 내년 지방선거에도 당연히 큰 어떤 변화를 보여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제가 될 수 있는 딱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호남은 정치적 의사가 서로 분열돼 본 적이 별로 없는 곳입니다. 지금까지 늘 언제나 단일한 어떤 말하자면 분열은 호남에서 어울리지 않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지역민들이 어떻게든지 국민의당과 이 협치를 해나가고 필요하면 그걸 더 고도화해 나가는 노력을 해라. 아주 준엄한 명령을 계속할 것 같아요. 이제 그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일정한 기간 내에 아주 굉장히 급속하게 어떤 변화 과정을 밟아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영수 교수님, 급속한 정치 변화와 함께 또 뭐 경제 분야나 뭐 다른데 뭐 어떤 변화는 있을까요? 어떻을까요? 이 문재인 정부에게 안겨져 있는 매우 큰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국민들이 먹고 사는데 소위 그 걱정을 하지 않도록 경제가 좀 제자리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서민의 분노가 엄청난 속도로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당선도 그렇고 영국 브렉시트도 그렇고 이번에 프랑스 대통령 선거도 그렇고 필리핀의 두테르테도 그렇고 한국의 4.13 총선이 그렇고 이번 대선이 그렇고 이 서민의 분노가 언제 어떤 형태로 폭발할지 모를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경제에 대한 정책이 먼저 안정적으로 가는 가운데 개혁 드라이브가 걸려야 소위 그 동력이 떨어지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정치와 함께 경제 분야에 상당히 우선시되는 그런 정책이 나올 것이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어떻습니까, 김대희 국장님? 사회 분야도 좀 변화가 예상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살펴보면 몇 가지 흐름이 있거든요. 먼저 사회적 약자의 보호와 또 경제적 평등의 제공, 그리고 기회균등을 위한 국가의 책임주의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안전한 대한민국이라든가 뭐 청년 일자리 문제라든가 최저임금 결국 만원 시대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럼 뭐냐 하면 그동안에 우리가 자유방임에 가까웠던 신자유주의 경제에 대한 문제점을 조금씩 느끼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여전히 신자유주의라는 큰 굴레를 벗어나지는 못할 건데요. 여기서 일정하게 강제적인 국가의 권한과 공공의 권한을 강조하고 있는 패턴으로 가기 때문에 기존의 신자유주의 정책과는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안전하고 또 경제적 생활을 하기 위한 양극화와 또 저성장으로 신음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나름대로 경제적 성장과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편안한 사회생활을 여길 수 있는 제반적인 장치를 마련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최소한 이번 문재인 대통령 5년 임기 동안에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도래할 거고요. 청년 세대에게 여전히 좀 희망을 주는 그런 국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고생할 거고, 그리고 중소기업에게 여전히 대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최소한의 국가적 보호장치를 마련할 건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새롭게 좀 우리의 사회 시스템이 사회적 약자나 경제적 불평등자도 나름대로 국가의 보호하에서 생활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주는, 그런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계호 위원장님. 예. 호남 지역의 정치 구도로 제안했었을 때 지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김영수 교수님이 더불어민주당에는 의원님만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당적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호남권으로 봤을 때 국민의당 다른 당적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의원들하고 함께 그 새 정부와 지방 정부, 지역 정치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지도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이 현 정치적 어떤 지형과 관련해서 앞으로 전망을 먼저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호남은 정치적 의사가 하나가 되어야 어울리는 곳이라는 말씀을 제가 아까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호남이 지금 정치적으로 분열이 돼 있는 이런 상황은 굉장히 이제 우리로서는 경험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실제로는 이게 이제 굉장히 인위적인 어떤 이 조작된 힘에 의해서 작동이 된 겁니다. 이 호남 혼례론 같은 거 또 이 정치적인 이해 이런 게 이제 작동이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호남은 정치적 의사가 분열이 돼 있습니다만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호남의 지역민들은 반드시 하나의 목소리로 정치적 의사도 마찬가지지만 지역 발전도 함께 이끌어가라는 게 이제 아주 준엄한 명령이거든요. 근데 지역의 어떤 정치적 발언권이라는 게 결국은 지역의 발전하고 직접 연관이 돼 있는 말하자면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역의 정치적 발언권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지
어떤 그 정치 지형의 변화가 이 변화를 가져오라는 명령을 이 지역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지역 발전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더 드리면, 저는 굉장히 많은 변화를 우리는 이제 겪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우선 인사 홀대 문제. 어제 발표된 인사에서 총리와 청와대 비서실장이 전남 출신이더라고요. 소위 행정부의 빅4, 그게 이제 총리, 대통령 비서실장, 국정원장, 감사원장인데 이 4명 중에 벌써 2명이 우리 호남 출신입니다. 이런 걸 놓고 보면 앞으로 인사 전반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인디케이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이제 들어가셔서 역할을 제대로 해낼 때 저는 최소한도 인사와 관련해서는 우리 호남의 몫은 반드시 그 이상을 찾아먹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 발전의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산 배정, 사업 확보 뭐 이런 문제도 결국은 인적 자원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 가고 있는가가 그 지역 어떤 이 발언권의 또 척도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큰 줄기부터 인사 변화를 가져가고 그게 이제 지역의 또 발전과 또 함께 연동이 돼서 나아가는 그러한 어떤 선순환 구조를 우리는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와 관련해서 전 그 조금 뭐 전체적으로 이제 동의도 하고 뭐 잘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미국 대통령 중에 그 대통령이 당선돼서 노 비서관을 임명한 적이 있습니다. 자네는 내가 하는 모든 정책마다 노를 하게. 아, 예. 그랬는데 3개월이 지나니까 그 대통령이 비서관에게 아니 자네는 노밖에 모르는가? 그러니까 본인이 노 비서관을 임명해 놓고도 자네는 또 3개월 지나니까 자네는 노밖에 모르는가? 이게 미국 같은 나라의 대통령도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그러시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지금은 온 국민이 박수를 치고 개혁에 대한 기대도 하고 엄청난 기대를 하고 또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정부를 이끌 의지를 누누이 천명을 하고 계시지만 3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난 뒤에는 아니 내가 언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나? 자네는 왜 내가 하는 얘기에 그렇게 토를 다는가? 우리나라 대통령 앞에서 토를 달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어제 총리, 국정원장, 뭐 이렇게 비서실장 세 분 임명장 주는 그 모습을 보십시오. 대통령께서는 매우 민주적이고 거의 뭐 미국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아주 멋진 장면을 보여주셨는데 그 세 분이 서 있는 모습을 보면 앞에 두 손 모으고 부동자세로 딱 아주 근엄하게 서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대통령이 임명장을 줘도 그냥 아주 자유스럽고 손도 자유스럽고 그냥 자유스럽게 이렇게 합니다. 그 얘기는 무엇을 말하느냐면 우리 이제 이 원장님께서 지근거려서 말씀을 많이 하실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은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박근혜 정부에서의 적자 생존과 세 분이 서 있는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거는 대통령의 문제가 아니고 그 세 분의 문제로 이제 우리 국민들은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네요. 그런 분위기를 고쳐나가야 진정한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리는 자유로운 대한민국, 정의로운 대한민국, 진정한 소통이 있는 정부. 그런데 어제의 그 모습을 보면 소통이라기보다는 받들어 잘 모시겠습니다 하는 분위기였다고 하는 것은 아마 대부분이 그렇게 보지 않았을까요? 이 원장님 어떠세요? 그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 그나마 조금 긍정적인 시그널이 임종석 비서실장이 잘 모시겠지만 노라고 말할 수 있는 비서실장이 되겠다 이렇게 또 공개적으로 다짐을 했더라고요. 네. 어제 저도 그 임명장 수여 과정에서 그 지명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의 이제 아주 공손한 태도는 잘 봤습니다. 우선 동양 문화의 영향이 미국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예, 그런 점도 같이 고려가 좀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판단할 때 임종석 비서실장은 제가 뭐 개인적으로도 잘합니다. 뭐 이낙연 총리 내정자도 마찬가지고 잘하는데 두 분 다 자기 주장이 좀 비교적 강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또 그런가 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굉장히 그 아주 부드럽고 또 따뜻한 그런 심성을 갖고 계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종합적으로 같이 묶어서 보면 우리 김영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도 뭐 함께 뭐 어쩔 수 없이 제도나 시스템 문제에 있어서 일어날 수가 있다고 봅니다만은 그러나 개인적인 퍼스널리티로 볼 때는 상당히 극복해 갈 수 있는 좋은 요건들을 두루 갖추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좀 초반이니까 긍정적으로 좀 보면서 잘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요. 총론적으로는 매우 긍정적이지만 예. 이제 그런 분위기를 점차 좀 고쳐나가는 것은 필요하겠다. 네, 김대희 국장님. 네네. 그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그 중요한 공약 중에 하나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지역에서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일자리 창출 아주 중요할 텐데요. 네네.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실까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그 일자리 공약은 결국 그 한국형 누릴 정책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결국은 대한민국 호가 이렇게 난파된 이유 중에 하나가 양극화와 저성장에 의한 일자리가 줄어든 측면이었어서 특히 이제 이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중요한 핵심인데 공공형 일자리를 확대한다. 쉽게 말해서 공공 영역을 공무원 정규직화를 많이 늘리겠다는 거거든요. 단순하게 시간제 근무가 아니라 정규직화 시켜서 일정한 급여가 보장되는 양질의 급여가 보장되는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고요. 두 번째가 그렇다 보면 여수 지역이나 이 전남 동부 지역에는 여러 가지 사회복지라든가 공공 영역에 있어서 공무원의 직급이 좀 많이 늘어날 거라는 측면이 있고 두 번째로는 특히 재벌기업과 중소기업 육성이라는 측면이 있어요. 특히 이제 광양만권 지역은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제적 격차, 임금 격차 심한 곳이 여기거든요. 양극화가 가장 첨예화된 곳이 전남 지역인데, 특히 동부 지역인데, 그럼 전남 동부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이나 협력업체들 이러한 기업들한테 어떠한 경제적 회생을 줄 것인지가 많이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이러한 국가가 공공 일자리를 양성하고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특히 이제 청년 일자리들 그리고 보육하기 좋은 그래서 나름대로 가정을 가지고 있는 우리 엄마들도 양질의 일자리를 어떻게 보장해 나갈지 이런 측면이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일자리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냐 실패하는 바로 이 일자리 문제거든요. 그래서 많은 변화가 있을 건데 특별히 저는 이제 전남 동부 지역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중소기업과 협력업체 또 여기는 한 3만 명 정도의 비정규직 브랜드 건설 노조가 있거든요. 이들은 결국은 정규직보다 한 30%, 40% 수준에서 생활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 이러한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영역에 있는 사람들의 그 일자리 급여 문제를 어떻게 좀 잘 보존할까? 이 문제는 결국은 재벌이 가지고 있는 파이를 나눠주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든 재벌 개혁은 이렇듯 재벌의 지역사회 기여와 또 사회 환원 문제, 또 주주의 이익의 투명성 이런 쪽으로 갈 건데요. 그러면서 어떻든 양질의 중소기업이나 협력업체들을 상생의 관계로 어떻게 끌어나갈 것인가 앞으로 정부가 정책 속에서 어떻게 유지할지 이 문제는 많이 좀 기대가 되고 있고 저는 특히 이제 중소기업 영역에서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 봅니다. 네, 김영수 교수님, 그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광양도 방문했지 않습니까? 그때 투포트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광양의 경쟁력 강화,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한 부분이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광양항과 부산항, 인천항 뭐 이렇게 이제 평택항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우리 지역민들이 투포트 이런 말씀들을 참 많이 하시는데 인위적으로 중앙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키워가기 위한 이 자구 노력이 이제 전제되어야 하고요. 그동안에 많은 정부들이 연년새새 광양항 활성화를 이게 이제 약속을 했지만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지금 얘기하는 형태의 광양항 활성화는 립서비스적인 요소가 매우 크고 그간에 각 정부에서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을 한 번 더 얘기하는 수준이다. 뭐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이번 정부에서
특히 이제 우리 이계호 위원장님께서 조금 나서 주시면 저는 광양항 활성화의 전략은 이 동북아시아 부가가치 물류 거점 항만 이렇게 조금 그 특성화를 시켜서 중앙 정부가 개입할 여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서 활성화를 시키면 대중국과의 경제 교류 협력, 일본과의 경제 교류 협력, 또 동남아와의 경제 교류 협력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일자리가 창출되어지고 국가 경제를 진흥하는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 전략적인 접근을 좀 할 필요가 있는데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우리 지역의 기초자치단체라든가 관계자들이 너무 느슨하게 이 공약 개발에 참여를 한 탓이 크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싶어도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제공하지 못하면 이루어지기가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광양항 활성화 또는 전남 동북권 전남 일원 전체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는 저는 늘상 강조해 오지만 광양항을 동북아시아 부가가치 물류 거점 항만으로 지정을 하고 육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앞으로 우리 한국 경제가 나가는 데 있어서도 그거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위원장님 이런 광양항 활성화와 함께 전남 동북권 공약에 해양산업 클러스터 지정하고 해양항만 관련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공약을 이행해야 될까요? 예, 우선 직접 우리 부장님 물어보신 말씀부터 답변을 올리도록 이 발언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당장에 이 공공기관 이전 이게 이제 해양 클러스터를 확보하는데 연구기관을 확보하는 함께 연구기관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전제 조건입니다. 마침 이번에 이제 문재인 당시 후보 시절에 순천에 오셔서 직접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해양수산개발원 현재 부산에 본원이 있는데 본원에 거의 못지않는 규모의 분원을 우리 동북권 지역에 설립을 하겠다. 이건 굉장히 좋은 내용이라고 봅니다. 또 한 가지는 해양과학기술원 현재도 이제 분원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너댓 군데 있는데 거기에 추가해서 전남 동북권에 하나를 더 추가하겠다. 이건 앞으로 해양산업 클러스터를 확보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전제 조건을 이미 우리는 갖추게 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러한 것들은 모두가 결국은 이제 항만 이 소위 경쟁력 확보하고 같이 연계가 됩니다. 전부. 항만이 경쟁력을 확보를 하려면 세 가지 정도 전제가 필요해요. 하나는 우선 소위 하드웨어, 항만이 제대로 이제 갖추고 있어야 되죠. 그것은 이미 완성이 됐다고 봅니다. 현재 지금 광양항이 만들어 놓은 것도 제대로 활용을 못할 정도로 지금 선석이 지금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가 이제 그걸 운영할 수 있는 운영 능력이 필요해요. 소프트웨어가. 근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마치 또 제가 공약을 쭉 살펴보니까 몇 가지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입항 수역 시설 정비를 하고 물류 자동화 시스템 구축을 하겠다. 이런 정도면 이것만 잘 활용을 해도 된다고 봅니다. 세 번째 전제가 뭐냐면 물량 확보입니다. 화물이 있어야 운영이 될 거 아닙니까? 항만이. 그런 측면에서 마침 이제 마그네슘을 비롯한 신소재, 초경량 신소재 단지를 동북권에다 구축하겠다고 마침 또 공약이 같이 됐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자구적인 노력, 방금 우리 김명수 교수님께서도 강조를 해주셨습니다만, 포트 세일을 비롯해가지고 외국에서 좀 화물도 좀 끌어오고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좀 확보하고 이렇게 해서 이 자구 노력이 같이 병행이 돼야 이러한 것들이 총체적으로 이 효과를 거둘 수가 있고 그렇게 될 때 이제 광양만 전체의 어떤 산업 구조가 새롭게 좀 바꿔나가는 그런 어떤 파일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점은 공약에 비교적 충실하게 반영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대희 국장님, 네네. 그 요즘 뭐 화두인 관광 쪽 있지 않습니까? 여수는 해양 관광이고 또 순천은 순천만 정원을 포함한 생태 관광. 이 활성화도 공약에 들어간 걸로 내 알고 있는데요. 네네, 이전 맞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전체적인 국가의 그 경영과 관련된 공약에는 빠져 있지만 지역 공약에는 포함되어 있는 영역이거든요.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그동안의 성품과 가치관을 보면 관광 영역도 약간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수백억, 수천억이 들어가는 어떤 시설과 토목 중심의 관광보다는 어쨌든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 또 사람의 변화를 중심에 둔 생태 관광으로 특히 이제 체험형 그리고 나름대로 볼거리 뭐 먹을거리를 중심으로 하는 행태로 좀 가는 측면이 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뭐 그동안 국회의원 신분에도 여러 가지 또 후보자 시절에도 수백억 수천억이 정부 돈이 투자해야 되지만 이런 관광들은 굉장히 좀 싫어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예를 들어서 뭐 전라남도가 이순신 그 충무공 남해안 벨트 관광 벨트를 주장했지만 이것들도 결국은 영남 지역과 연결되는 영역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의 그 역사 유적은 여수만 것도 아니고 진도도 아니고 뭐 장흥도 아니고 다 우리 남해안이 다 걸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어느 특정 지역에 수백억을 주기는 힘들어요. 그럼 결국은 이러한 역사와 문화적 조건을 가지고 체험과 직접 느껴볼 수 있는, 만져볼 수 있는 이런 관심이라면 결국 사람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관광이 돼야 된다. 그리고 사실상 이것은 각 자치단체가 아이디어 싸움이라고 보거든요. 결국은 어떤 시설보다는 이런 것을 잘 상품화시키고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마을과 동네의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영역으로는 갈 거라 보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앞으로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특히 이제 우리가 관광지능세 도입도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여수시가 공약을 제안했죠. 특히 전남 지역은 순천이나 여수 등 관광 자원이 많거든요. 자연환경과 관광이 많은데 이런 관광 그 자원들을 개발하고 유지하고 보존하는 재원이 거의 없어요. 결국 관광지능세라는 지방세 명목을 새로 만들어서 이것은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죠. 수도권과 외지에 오는 사람들한테 200원에서 5,000원씩 어떤 관광시설에 세금을 붙여서 이 세금을 지방세로 해서 1년에 20억에서 300억씩 재원을 마련해서 이러한 생태 관광의 자원들을 개발하고 보존하고 유지하고 그러면서 섬이라든가 해양 관광의 그 환경 보존성들을 높여 나가는 체제로 갔기 때문에 이런 관광지능세가 지방세로 좀 새롭게 신설이 되고 나름대로 생태 관광을 중심으로 하는 체험과 볼거리 이러한 좀 체험형 중심의 생태 관광 트렌드로 바뀐다면 충분히 저는 전남과 특히 전남 동부 지역의 그 막대한 생태 관광 자원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고요. 이것은 새롭게 정부가 추진되면 이계호 위원장도 계시지만 이렇듯 전남 동부 지역이 요구하는 새로운 해양과 생태 관광에 대한 요구들을 다시 좀 국가 전략화시킬 수 있는 제안을 좀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위원장님 그 전남 동부권의 시급한 현안 과제이면서도 공약에 또 포함이 안 된 것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요청을 해야겠죠? 어떻게 예, 보십니까? 당연히 그렇고요. 큰 줄기에 대해서는 이번 공약에 담고 이 줄기와 관련된 소위 그 서브 과제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하위, 중하위 과제들은 좀 지역 공약으로 담아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해결하는 뭐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내자 이렇게 이제 공약을 이원화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수시에서 이제 굉장히 이 수건도가 높은 사업들이 좀 빠져 있는 게 맞습니다. 방금 우리 김대희 국장님 말씀하셨던 뭐 관광지능세 문제, 또 이 산단 국세의 어떤 그 일부 지방세 전환, 또 여순 사건에 대한 어떤 특별법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아주 강력하게 요구를 했는데 이걸 도저히 이제 국가 전체적인 공약으로는 받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이 지역의 수건도가 높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차원에서도 그렇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정말 긍정적인 열의를 갖고 반드시 풀어나가는데 노력을 하겠다는 다짐은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것들이 또 어떤 정치권하고 같이 연계가 돼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법을 바꾼달지 또 그걸 이제 이 성안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정치적 의사를 수렴을 해야 한달지 뭐 이러한 등등의 과정이 함께 필요하기 때문에 여야가 같이 논의를 해가면서 앞으로 풀어가야 될 그런 과제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말씀들 하신 이 남해안권의 어떤 뭐 해안 관광이 됐든 생태 관광이 됐든
관광을 활성화해서 지역 경제를 일으키고 뭐 이런 거는 이제 모든 지자체가 나서서 지금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근데 중앙 정부가 해양 관광을 활성화시키겠다 또는 생태 관광을 활성화시키겠다. 근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한 답을 우리 지자체들이 사실은 제공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그 대통령 공약과 지역 공약과 관련돼서 우리 지자체들에게 조금 더 아쉬운 점이 있다면, 예를 들면 순천시는 순천시대로, 여수시는 여수시대로, 광양시는 광양시대로 뭐 각 시군들이 각자의 주장을 담아서 이제 공약을 내게 되죠. 근데 그렇게 하면 중앙 정부가 관심을 갖기도 어렵고 지원을 하기도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들이 서로 연대해서 이 사업을 하면 우리 지역에도 활성화되고 우리 지역도 국가도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소위 그 아이디어를 모아서 공약화하도록,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까지 내세웠던 공약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이 새로운 아이디어로 소위 그 중앙정부에 건의를 할 수 있는, 특히 지금 뭐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시다시피 중앙정부가 예산 들어가는 사업을 지원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복지비를 감당하기 어렵고 국방비 감당하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경제는 지금 저성장 궤도로 진입했고 세원을 새로 발굴하는 것도 어렵고, 그러면 지역이 소위 그 관광이 됐든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규제를 어떻게 풀어서 지역의 투자를 활성화시킬 것인가를 비롯해서 그런 그 규제를 완화하고 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해서 민간 투자가 지역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여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방향으로 소위 공약들이 마련되어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뭐 그런 부분이 이번에 너무 좀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우리 지자체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전라남도를 비롯한 광역자치단체들도 각 시군의 의견만 들을 것이 아니라 이제 연대해서 소위 경쟁력 있는 사업이나 아이디어를 발굴하도록 좀 조정 기능이 강화됐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함께 하게 됩니다. 네, 그 하실 말씀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은데 한정된 토론 시간으로 여기에서 이제 제19대 문재인 대통령의 바라는 말씀으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그 김대희 국장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또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나왔거든요. 바로 호남에서 절대적으로 지지해서 당선되신 분들인데요. 저는 이러한 새로운 우리 사회의, 우리나라의 정치 지도자가 호남에서 나왔으면 좋겠다. 호남 출신이기 때문에 찍어주는 것이 아니라요. 밀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세 명의 나름대로 존경받은 문재인 대통령 존경받겠죠. 받아야 되는 거고요. 이러한 국가적 지도자처럼 민주적 의식을 가지고 있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경제적 평등과 이러한 인권과 이러한 좀 나눔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진정한 정치 지도자가 지역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이번 또 지방선거에서부터 좀 새로운 정치 지인들을 발굴하고 시민사회와 노동계의 지지를 받고 사회적 약자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적 지도자가 도의원, 시장, 도지사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대통령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새로운 정치적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새로운 좀 변화의 시기를 문재인 대통령 시대에 희망합니다. 네, 김명수 교수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문재인 정부에게 한마디로 제가 바라는 게 있다면 아마 우리 대통령께서도 늘상 강조했던 내용이기는 합니다만은 더불어 함께 가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이 소위 보수 정권으로 불리는 지난 9년 동안 많은 젊은이들이 또는 많은 국민들이 이게 나라냐라고 질타를 한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소위 위안부 문제를 가지고 다시는 논의하지 못하도록 해서 국격은 물론이고 국민적 자존감을 훼손했는가 하면 역사 교과서를 국정 교과서로 만든다면서 그거를 반대하면 종북
좌파로 몰아가는 나라가 21세기에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한 모든 국가 사회의 곳곳에 스며져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찾아서 국민적 자존감을 드높이고, 특히 이 가진 자나 갖지 못한 자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힘이 없는 사람이나 더불어 함께 가는, 그래서 대한민국이 자랑스럽고 대통령이 그야말로 자랑스러운 나라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네, 이계호 위원장님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달라는 우리 호남 지역민들의 준엄한 명령, 그리고 국민적 명령을 임기 내내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렇게 해줄 것으로 믿습니다만은 반드시 이번 기회에 꼭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새로운 나라가 되는 그러한 5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게 반드시 전하고 싶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섬기면서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고 소통과 통합을 이루는 대한민국의 새 역사를 다시 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대한민국에 불어오는 새바람을 타고 새 정부의 문재인 호가 끝까지 순항하기를 기대합니다. MBC 토론 갑론을 박 오늘 순서 마칩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